안녕하세요. 이나함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직접 빌려보고 또 구매도 하면서 읽었던 그림책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작가 6분을 꼽아봤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어줄까 싶을 때 유명 전집보다도 아이가 좋아했던 또 제가 괜찮았던 작가분들을 한번 싹 훑어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작가는 앤서니 브라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앤서니 브라운은 케이트 그리너웨이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작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안데르세상을 수상한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한 명이에요. 저는 이분의 책을 처음에 안 읽어보고 한 10권 정도 사봤었거든요. 근데 다 성공적이었어요. 항상 유명하거나 작품성이 있는 것들은 아이들도 아는 것인지 잘 보는 게 늘 신기하더라고요. 추천드릴 책이 많지만 그중 3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마술연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열린 그림책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 작가들과 앤서니 브라운이 함께 쓴 책이라고 해요. 앤서니 브라운이 먼저 꼬마곰 이야기를 시작하고 어린이들이 나머지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어요. 꼬마곰이 이렇게 숲속을 거닐다가 위기 상황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늑대를 만나기도 하고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스카이 콩콩을 그려가지고 뛰어넘기도 하고 고기를 던져서 사자를 따돌리기도 하고 호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길을 못 건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수영복을 그려가지고 호수를 건너기도 하고 재치 있게 꼬마곰이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또 이 마술연필을 가정에서 연계해서 우리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도화지에 꼬마곰과 마술연필을 그리고 아이와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앤서니 브라운과 꼬마 작가들이 했던 것처럼요. 뭐가 나타날까? 공룡이 나타났네. 그런데 불을 내뿜네. 그럼 어떡하지? 아이한테 한번 생각을 물어보고 아이의 생각에 맞춰서 다시 위기를 넘기고 다시 걷다가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자기만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책은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각자의 이야기였던 이 곰과 소녀가 만나서 호기심이라는 열쇠를 통해 이야기가 합쳐지는 구성을 하고 있어요. 동시간대에 두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 구조가 참 재미있고요. 약간의 메시지도 있는 책이에요. 산책을 나가면서 아빠는 아빠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엄마 이야기를 하고 곰은 딴청만 피워요. 여자아이도 엄마랑 함께 길을 걷는데 통 대화가 없어요. 시선은 풍선에만 가 있죠. 한 공간에서도 좀처럼 소통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또 풍요롭고 부유로워 보이는 공가족과 달리 회색빛이 가득한 여자아이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대비와 분리를 통해서 현대인의 단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각자의 이야기였던 두 세계가 만났거든요. 그 출발이 바로 호기심에서부터예요. 여자아이가 가지는 곰의 집에 대한 호기심, 아기 곰이 여자아이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 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결국 소통의 시작은 관심에서부터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세 번째 책은 어떡하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주인공 조가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는데 그 초대장을 잃어버려요. 그 바람에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이 집일까? 저 집일까? 이렇게 두드려 보게 되는데 찾으러 가는 내내 이렇게 막 걱정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지만은 결국에는 조는 걱정했던과 달리 좋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담긴 공감하면서 보기 좋은 책이에요. 이 책 읽어주실 때요, 바로 뒷페이지 넘기지 않고 문 앞에서 잠깐 이거 누구 집일까?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누구 집이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하들짝 한번 놀라주세요. 이런 되게 뭔가 재밌어 하더라고요. 두 번째 작가는 존 버닝햄이에요. 존 버닝햄도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뿐만 아니라 쿠르트 마슐러상, 뉴욕타임스 최우수 그림책상 수많은 상을 수상한 아동 문학계의 거장이죠. 저는 근데 다 추천하진 않고 한 몇 개만 추천할게요. 저는 존 버닝햄의 그런 그림책을 보면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있는 책도 있는데 사실 어떤 거는 잘 의도를 모르겠거나 제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입니다.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와 드라이브입니다. 일단은 건피 아저씨의 드라이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 뱃놀이와 드라이브는 플롯은 같고 그냥 배냐 자동차냐 이 차이거든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건피 아저씨의 집에는 배가 있는데요. 동네 꼬마들, 토끼, 고양이, 개 차례로 태우는 이야기예요. 배에 태우면서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칙을 세우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바람에 배가 뒤집혀지지만 아저씨는 별다른 부정적인 코멘트 없이 이들의 몸을 말려줍니다. 간식도 챙겨주고 다음에 또 오라고 해요. 건피 아저씨의 수용적인 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 아저씨가 혼낼 수도 있고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미 친구들이 실수를 몸으로 통해 배웠을 거 아니에요. 홀라당 오매 졌고. 그래서 굳이 혼내지 않은 건진 모르겠어요. 끝까지 아이들 편에 서서 재밌게 놀아주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레파토리가 비슷하고 반복적이라서 역할극하기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요, 우리 집 생진의 집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편견 없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어느 날 아이가 집에서 생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생지다 하고 어른들은 당연히 바로 방역업체를 부르죠. 근데 아이들은 생쥐들을 위해서 도망가라고 쪽지를 써요. 그리고 그 쪽지를 보고 생쥐 가족이 도망을 가요. 그러다 겨울이 되니 다시 돌아와요. 아이가 이번에는 생쥐가 있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존의 평화를 방해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이기심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있고 상상력이 가득한 이야기라 몰입해서 아이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약간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아이들이 생쥐가 다시 들어왔을 때 알리지 않았다 했잖아요. 저는 방역업체에서 설치한 지약이 아직 남아있을 거고, 이번에 생쥐 가족한테 안 알려줬으니까 생쥐 가족이 먹어서 그걸 먹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 소개글을 보니까. 어쨌든 메시지가 있는 책인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아직 이런 깊은 메시지를 이해할 단계라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고 흥미 측면에서만 보면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동생이 태어날 거야 라는 책이에요. 동생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동생이 있는 아이에게 읽기 좋은 책이에요. 왜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될 때가 많잖아요. 이 책이 딱 동생이 생긴 아이에게 딱 그럴 것 같아요. 동생이 태어난다고 하니 주인공이 동생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엄마 배가 커갈수록 상상력도 다양해져요. 걱정을 막 이리저리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동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요. 동생이 생긴 아이의 미묘한 감정을 잘 담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작가는 백희나 작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저는 근데 백희나 작가님의 그림체가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 책을 두 돌 전후에 접한 것 같은데 그때도 집중해서 보긴 보더라고요. 저는 이런 백희나 작가님이 약간 일상적인 소재에 상상력이 이렇게 더해진 그런 이야기들이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일상적인 소재라서 친숙해하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약간 이런 싶은 이야기라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와 문화생활 자주 하려면은 백희나 작가의 작품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나 공연들이 참 많거든요. 첫 번째 추천 작품은 알사탕입니다. 알사탕을 먹으면은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요. 갑자기 소파가 말을 하고 강아지가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심지어 하늘나라에 있는 할머니도 만나게 돼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사물들이 이렇게 막 말을 하다니 이렇게 조금 섬뜩하죠. 그런데 사탕들을 먹을 때마다 사물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사물이 어떤 사람이 말을 시작할까?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물의 속마음이 들리는 책이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장스타 선녀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이라는 소재, 친숙한 목욕놀이 같은 주제라 다들 좋아하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사실 싫어하는 아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책은 엄마랑 자주 가던 목욕탕에서 놀다가 선녀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선녀님과 재미있게 놀고 추억을 쌓는데요. 선녀탕이 목욕탕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먹고 있는 요구르트에 관심을 가져요.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덕지가 할머니한테 주기 위해 때밀이를 해서 요구르트를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손녀님은 고마워하죠. 그래서 덕지가 끙끙 앓고 있을 때 와서 손녀님이 몰래 치료를 해주고 가요.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도 재미있고 무난하게 읽히기 좋은 책이에요.
저희의 최애책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구름을 보다가 구름을 따서 엄마한테 갖다 주고 엄마가 그 구름으로 빵을 만들거든요. 그 빵을 먹으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출근길에 지각도 면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책이죠. 또 아이와 베이킹 하면서 연기하기 좋더라고요. 구름빵 만들자 하면서 구름 모양 빵도 만들어 보고 실패가 없는 그림책입니다. 김현진 작가님의 책도 추천드려요. 베키나 작가님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친숙해하는 것 같아요. 상상력 키우기에도 좋고요. 첫 번째 추천책은요. 아빠의 이상한 퇴근길입니다. 아빠가 칼퇴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그래서 결국 딸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자거든요. 조금은 슬픈 이야기인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나 아빠 기다리다가 자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아빠가 늦는 이유들, 어쩔 수 없었던 배경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나 싶었던 책이에요. 또 지각사유가 동물들의 특징에 빗대서 이유를 대는데 되게 기발하고 재미있어요. 앞에 거북이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계산이 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코끼리는 덩치가 참 크죠? 버스를 타려는데 코끼리 떼가 먼저 타니까 자리가 없죠. 때문에 버스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고단한 이유들을 유쾌하게 들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추천합니다. 차 좋아하는 아이들 많죠? 차에 관심 많은 아이라면 더 좋아할 새 차 사는 날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타던 차가 낡아서 새 차를 사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오래 탔던 차, 애착 대상과 이별하는 방법, 이별을 수용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책이에요. 새 것을 늘 가지고 싶은 아이의 마음도 담겨 있고요. 오래된 것들이지만 잘 찾아보면 따뜻했던 추억도 있고 나에게 소중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 일을 하고 계신 엄마 아빠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저는 아이 입장에서 과연 엄마는, 아빠는 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무엇을 할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내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 엄마는 회사에서 뭘 하는지, 내가 점심 먹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뭘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동시간대 연출을 하면서 보여줘요. 엄마 아빠도 또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시간을 잘 보내는 그런 모습을 그린 책이에요. 아이와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작가는 나카야 미와입니다. 아이가 도서관에서 나카야 미와의 책을 잘 읽어서 저 역시 한 권 한 권 정주행하다 보니 꽤 읽어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유치원, 마을 등 단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가 많고요. 함께 고민하고 이런 해결해 나가는 모습, 타인을 도와주는 모습, 여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주로 다뤄요. 그래서 아이들 사회성 길러주기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시리즈별로 추천드릴게요, 이번엔. 첫 번째는 까만 크레파스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미치학이 아니라 두 돌 전부터 읽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다음에 소개할 도토리 씨와 시리즈와 다르게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빨강이가 파랑이가. 그래서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요. 저마다 쓸모없어 보여도 각자가 가진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책도 있고, 대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추천해요. 채소학교 시리즈입니다. 까만 크레파스에서는 선생님이 없는데 여기는 책에 가지 선생님이 있어요. 채소 친구들이 채소 가게에 팔리기 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채소 학교에서 즐겁게 놀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채소들이 그러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너는 머리가 아직 파래서 안 돼. 더 기다려야 돼 하면서 채소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채소에 대한 식생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편식이 있는 아이들,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채소에 대한 친숙함과 긍정삭을 키울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이 나오고 각 채소들의 매력을 볼 수 있거든요. 도토리 마을 시리즈는 약간 진로? 직업책이라도 보면 되는데 도토리 마을을 무대로 다양한 일과 직업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좋아요. 또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하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로 맞섰는지 사장님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글밥이 많아서 제 생각으로는
까만 크레파스, 채소학교, 도토리 마을 시리즈 순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등장인물들이 일본식 이름이고 많아서 사실 이 대목에서 누가 말하는 건지 저는 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마지막 작가는 소피 블레골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림이 사실적이면서도 감각적이고 세련됐다고 해야 하나? 저는 약간 소피 블레골의 작품들을 보면 멋진 일러스트 한 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책은 안녕 나의 등대라는 책입니다. 소피 블레골이 두 번째 칼데코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지금은 보기 드문 등대직이라는 직업을 조망해보는 책이에요. 거의 뭐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등대에 불을 밝히고 태엽을 감고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하고 등대지기의 업무들이 나와요. 또 계절과 시간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바다의 모습도 바뀌고요. 등대지기가 어느덧 아빠가 돼요. 그리고 아이와는 계속 등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은퇴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는 없는 사라진 것들, 상실에 대해서 그린 책이에요. 되게 담담히 그렸어요. 아빠가 은퇴하는 모습도 은퇴하고 온 가족이 등대를 멀찍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도 가슴을 뭉클해지게 만들더라고요. 등대도 한 각도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거든요. 그 안도 보여주고 밖도 보여주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그림이 흥미로워서 그런지 되게 잘 보더라고요. 특히 바다에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아이는 이 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른들도 읽기 좋은 나의 등대입니다. 이 책은 유기묘에 대한 책인데요. 처음엔 가족들이 유기묘를 데려오고 막 후회를 해요. 기대와 달리 말썽을 피우고 괜히 데려왔다 후회를 해요. 근데 주인공 맥스가 끝까지 이 유기묘를 사랑으로 돌보거든요. 난 그래도 널 사랑해 하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시큰둥하긴 했던 고양이가 어느 날 주인공이 책을 읽자 다가와서 옆에 기대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고서 그냥 상상력이 가득한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 미국 동물구조연합에서 진행한 버디스 프로그램을 보고 영감을 받은 이야기라고 해요. 읽기 연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소에 가서 책을 읽게 시켰더니 멀찍이 떨어져 있던 고양이가 어느새 옆에 다가와서 옆에 앉아있는 경험을 한 거죠. 또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아이들이 대부분 동물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막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있으면 키우고 싶어 하고요. 펫샵에 그 작은 귀여운 강아지라도 있으면 눈을 못 떼죠. 근데 동물들을 키우는 데는 엄청난 책임감도 필요하고 일상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약간 넌지시 알려주기 좋았어요. 또 유기묘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고양이들보다 애교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인공 메스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은 어느새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런 좀 뭔가 감동적인 면이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이 책은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알려주고 시야 확장을 시켜주기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책은 아니고요. 이 지구라는 곳이 또 얼마나 큰지, 또 사람들의 생김새는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많은 날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집의 종류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있고, 참 편견 없이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병실에 사람들이 누워있으면 각자 어떻게 병실에 오게 되었는지 각자의 상황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림에 잘 담겨 있어서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추천하는 그림책 작가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후속편으로 그림책 작가 소개에 이어서 추천 그림책들로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